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제작한 팩트 추적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지원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호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YTN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방영을 시작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짧은 분량의 다른 보도와 달리 사회 문제를 긴 호흡으로 심도 있게 다뤄가고 있습니다. 자, YTN의 팩트 추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팩트 추적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변화와 위험 요인들을 추적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회차들은 기술 패권과 전쟁, 초고령 사회, 그리고 실패한 개발 구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국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설득력 있게 보여줬는데요.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사건이나 현상 이면에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네, 어떤 회차에서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났다고 보셨을까요? 예를 들어 고령운전 딜레마 편에서는 종강역 사고 당시 CCTV 화면과 피해자 유가족 인터뷰를 먼저 배치한 뒤 곧바로 이동권이 필요한 고령자의 인터뷰 장면을 가져오며 위험한 가해자와 고립된 약자라는 상반된 시선을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고령 운전자를 향한 사회적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데 원래 29이다, 29.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게 저 마른 하늘의 달벽 아닙니까?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누군가에겐 운전이 생존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양평에서 살지만 시장 보러 가려도 차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무턱대고 운전대를 뺏는 것만이 정답일까? 전문가들은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 전 고령자가 운전대를 놓아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이 올해 29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직후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에 대한 현실과 불안감을 연결한 구성은 단순한 사고 뉴스와는 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제작 방식이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단선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추이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 등 해당 사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치들을 그래픽이나 표로 알기 쉽게 시각화한 부분도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유익했습니다. 이처럼 호흡이 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이 집약돼 있어 시청자의 주목도를 더욱 높이게 되는데요. 주저없이 핵 버튼 선택, AI 전쟁 시대 편에서는 AI가 군사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미래를 다루었는데요. AI 기반 군사기술 자료 화면과 전쟁 시뮬레이션 화면 등을 배치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과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사용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는 낙오된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무인 정찰 임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속 290km짜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비행체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위치에 도달하고 거기에 시각 정보라든지 그리고 지휘부로 전달을 하고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목적. 나아가 AI는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단계로까지 개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렇듯 팩트 추적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심층적으로 문제를 긴 호흡을 통해 풀어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래픽과 해외 사례, 전문가 인터뷰, 기존 뉴스 자료 화면 등을 활용해 이를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전문가 인터뷰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 취재와 피해 사례, 통계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며 시청자가 문제의 호흡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다채롭게 구성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팩트 추적은
설명 저널리즘의 강점을 비교적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YTN의 탐사 보도가 위기의식 전달과 설명 저널리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내부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YTN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1분 30초 정도 길이의 리포트를 통해서 이슈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출연 코너도 있지만 전문가 출연 역시 그날 발생한 관련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면서 시청자들에게 이슈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이러한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일반 뉴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AI 전쟁과 달러 패권을 간단하게도 소개할 수 있지만 이전의 전쟁 양상과 현재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달러가 패권을 가지게 된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주제들은 자칫하면 위기감이나 공포 프레임이 이제 강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팩트 추적 제작물이 막연한 공포를 자극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을 소개함으로써 위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위기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과 대안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모색하면서 합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팩트 추적이 위기 경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응책까지 마련해보고자 노력한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부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네, 한국 사회의 개발주의 구조와 분양 피해 문제를 비판적으로 추적한 회차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지자체의 야심작 왜 유령 도시가 됐나 편에서는 불이 꺼진 상가와 텅 빈 거리, 공실 안내문이 붙어있는 건물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지역개발 정책의 현실을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체감하도록 했습니다. 열풍이 불었던 서핑 인기에 올라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 당초 사계절 내내 운영할 계획이었던 서핑장은 곧게 잠겨 있습니다. 인공 서핑장과 맞닿아 입지만 보면 유동인구가 몰려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근 건물 1층과 2층 모두 공실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몰락의 실체는 숫자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현재 거북섬 내 46개 상가 건물 3,700여 개 점포 가운데 비어있는 점포는 무려 3,190곳. 10곳 가운데 8곳 넘게 문이 닫힌 것으로 공실률은 현재 8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해양 관광 도시로 홍보를 했고 그것도 시가 행정이 개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이 개입한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또한 인터뷰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몰릴 줄 알았다. 분양만 믿고 들어왔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요. 분양 피해를 개별 지역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 무리한 개발 중심의 분양이 반복되는 시장 환경에서 해석하려 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즉, 지자체의 경쟁적 개발 전략과 대규모 도시 브랜딩이 결과적으로는 공실과 미분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무리한 개발 중심 분양이 반복되는 현장을 해석한 편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반복되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이란 걸 지적했었죠?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피해 구제도 막막, 달콤한 분양의 덫 편에서는 분양 홍보에 속은 피해자 인터뷰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배치하며 선분양 구조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짚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투자자들의 귀가 솔깃할 정보도 흘렸습니다. 네, 여기 대로변에 스타벅스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리고 아울렛, 패션 아울렛이 1, 2층이나 지하에 입점할 거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이런 청사진도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판매 방식에 속았다는 수분양자들은 책임의 화살을 지자체로도 돌리고 있습니다. 해당 관청, 지자체가 있는데 소리로만 입주 승인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의 관리 공백이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틀을 지자체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작진은 분양 피해자들이 겪은 문제가 무리한 분양 구조와 제도적 관리 공백에서도 비롯됐다는 부분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하면 했습니다. 다만 두 회차 모두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는 충분히 전달됐지만 도시재생이나 정책 대안 사례 등 해결 중심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짧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나 구조 개선 방향까지 총체적으로 제시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탐사 보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대안 사례 제시까지 충실했던 편도 있었는데요. 4,300조 시니어머니 잡아라 노인 대상 사기주의보 편에서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이 어떻게 디지털 금융 사기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또한 제작진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현장을 직접 보여주며 의심 전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신고하는 과정 등을 설명했는데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마련한 오늘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일단 뭐한다? 열심한다. 두 번째는 그냥 혹시 그래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5초 안에 어떻게 한다? 바로 끊어버리기. 어저께도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문자나 계좌번호를 주세요 이런 거는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더 확실하게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오거나 그러면 정말 확신하게 내가 안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처럼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대응 정보까지 함께 제공했다는 점은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 예방 효과는 탐사 보도의 가장 큰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예방 효과를 알리겠다는 내용을 중점에 두고 구성하는지 그런 점을 또 강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팩트 추적은 피해자의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요. 이어서 이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팩트 추적 유령 도시 편에서는 계절 수에 맞지 않는 대규모 상권의 문제와 또 중국 자본이 떠난 뒤에 공사가 중단돼서 주변 시설까지 정적에 갇혀버린 인천 영종도의 미단시티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 분양사기 유형을 소개한 69화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분양 방식인 초치기 분양과 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도록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정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법과 제도의 맹점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법이나 제도는 시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때로는 이해관계가 적용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은 이러한 구멍이 당장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불편한 진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작업도 예방 효과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 조언과 현장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개선점을 소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방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탐사보도는 사회문제 이면과 구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보도 영역입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다시 조명하고 시청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을 공론장으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YTN 팩트 추적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고령 운전자 편을 꼽았는데요. 이 회차는 고령 운전자 문제를 사고 위험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동권과 생존권, 지역교통 인프라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구조화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돋보였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를 위험 집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배경까지 조명하며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와 교통 지원 정책 대안, 조건부 면허 제도 등을 소개하며 문제 제기는 물론 실질적인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있는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였는데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법까지 함께 모색하려고 했던 제작진의 고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해당 편을 준비한 제작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운전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인 여론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또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게 이동권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자차 운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어르신들의 면허를 놓도록 강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환경을 갖춘 이후에서야 우리들은 노인 운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좀 주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보도국에서 보도를 하게 되다 보면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반부에 한 2줄, 3줄 정도로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호흡이 긴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좀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통 전문가 한 분을 인터뷰할 때 한 40분, 적으면 40분, 많게는 뭐 1시간 이 정도까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얘기를 다 종합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